화성을 지구화하는 데 드는 비용 3조 9억 달러, 총 기간은 48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인류의 화성 이주입니다. 그는 먼저 달의 전초기지를 만든 뒤 2029년에는 화성에 유인왕복선을 보내고 2050년까지 100만 명의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화성은 특히 풍부한 자원은 물론 하루가 24.5시간이라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의 최종 목표는 화성의 식민지화를 시작으로 인류를 다행성종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가 여러 행성들로 흩어져 살게 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증가되며 새로운 자원을 확보해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우주 탐사와 거주를 위한 기술 개발 과정에서 과학이 급격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는 지구와 환경이 다르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갖가지 실험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죠. 덕분에 화성 이주를 위해 개발된 기술들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빌 게이츠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에 대해 돈 낭비라며 차라리 백신에 돈을 쓰는 게 낫다며 공개 저격을 하기도 했죠. 영국의 유명 천체물리학자인 마틴 리스 또한 화성 이주 계획을 위험한 망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위기에 직면한 지구를 방관한 채 화성 이주를 우선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화성을 테라포밍하기보다는 지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화성을 생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화성 이주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려면 머스크의 자산을 모두 쏟아부어도 여전히 부족하죠. 나사의 한 해 예산을 몰빵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비용이고요. 미국의 한 해 예산을 영끌해서 우주산업에 모조리 투자하고 기술력까지 끌어올린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긴 기간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성을 궁극적으로 지구 같은 모습으로 테라포밍하는 데는 48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화성이 푸르게 될 때까지는 화성에 이주한 인류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초기 화성 정착민들은 창문이 없는 좁은 건물에서 고립되어 거주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도 제한되어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죠. 전기와 물, 식량, 산소와 에너지원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화성 환경 자체가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약 38% 수준인데요. 이로 인해 근육이 덜 사용되어 위축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해야 하며 골밀도가 감소해 골절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낮은 중력으로 심장이 펌프질하는 데 필요한 힘이 줄어들어 심혈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체액이 상체로 몰려 장기적으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한 화성은 일교차가 90도에 이를 정도로 매우 커서 온도 조절 장치 또한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이런 온도 조절 장치나 산소통 등이 고장나기라도 하면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구에는 화성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2013년 네덜란드 비영리 단체인 마스원은 화성 이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는데 전 세계에서 약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죠. 초기에는 화성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우므로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교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는 약 26개월마다 가장 가까워지는데 이 시기에 우주선을 보내 교체하는 거죠. 여러 문제가 많지만 화성에서 인간이 살기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자기장의 부재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없으면 우주 방사선과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장기 체류 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이 역시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지만 초전도 자석 등을 이용한 인공 자기장 생성 장치를 화성 표면이나 궤도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지하 거주지를 건설하거나 거주지를 방사선 차단 물질로 덮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죠. 현재 화성의 대기가 지구 대기의 약 1.7%의 밀도를 가지며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것도 문제입니다. 화성은 중력이 약하고 지구와 같은 강력한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이 대기를 우주로 날려버리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런 대기 탈출 현상이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화성의 대기를 재구성하기만 한다면 희망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켜 우주로부터의 보호막이 돼줄 대기층을 만들고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면 생명이 살아갈 만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의 극지방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거나 수천 개의 태양 반사판 위성을 설치해 얼어붙은 이산화탄소를 모두 대기 중에 방출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화성의 이산화탄소 얼음만으로 대기층을 형성하기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소행성이나 해성을 충돌시키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까지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소행성을 화성에 충돌시키는 기술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여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요. 미래의 우주 탐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성 지하 자원을 채굴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지하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메탄이나 암모니아를 채굴한 뒤 대기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화성 이주 시 부족한 물은 어떻게 확보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져온 물을 계속 재활용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이미 우주 정거장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화성의 자원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데요. 화성 토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화광물이나 얼음에서 물을 추출하는 방법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의 약 38%밖에 안 되는 중력을 갖고 있어 장기적으로 근육과 뼈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우주 정거장에서도 실험된 바 있는 회전식 생활 공간을 만들어 인공 중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 근육과 뼈의 퇴화를 막거나 약과 영양제로 건강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도 왜 머스크는 자꾸만 화성으로 가자는 걸까요? 화성 이주는 머스크의 진실된 꿈인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들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국이 과거 우주산업 개발을 통해 여러 경제적 이익은 물론 기술력까지 획득한 것처럼요. 나사는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주 탐사 기술을 민간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MRI나 레이저 혈액 분석기, 메모리폼과 단열재, 무선 헤드셋 등 상용화된 기술만 해도 2,000개 이상입니다. 상업용 위성이나 GPS 등도 우주 산업이 먼저 모태였죠. 또한 미국의 우주 탐사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나왔는데요. 수많은 신산업이 창출됨과 동시에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통신과 위성, 로켓 등의 관련 산업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상기시켜 본다면 일론 머스크의 기술들 또한 그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주면 물론이고 인류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의 화성 이주에 대한 꿈이 그의 생애 동안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는 현재 그에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머스크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24년 6월 6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스타쉽 로켓의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3분 뒤 1단인 슈퍼헤비 로켓은 분리되어 8분 안에 다시 멕시코만 연착륙에 성공했고 Congratulations to the SpaceX team! 2단인 스타쉽 우주선 또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은 40분간 안정적으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뒤 대기권으로 내려와 바다로 천천히 스플래시다운하여 착수했죠. 타일과 덮개 부분이 손상되긴 했지만 이전 발사체들이 모두 폭발로 끝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폭발 없이 부드러운 연착륙을 하며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이 더 대단한 점은 스타쉽의 크기에 있습니다. 로켓과 우주선을 합치면 무려 120m로 쉽게 말하면 40층 건물을 우주로 올려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주선의 높이만 해도 아파트 17층 높이에 해당되며 내부에는 150톤에 달하는 화물과 사람을 실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송 능력 덕분에 규모의 경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당 수억 원대에 달하는 우주여행을 한 번에 100명 이상 태워보낼 수도 있고 돈이 되는 우주 광물을 쓸어 담을 수도 있죠. 특히 스타쉽은 외행성 탐사 전초기지를 달에 구축하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가까운 달만 하더라도 지구와 달리 대기가 거의 없어 태양풍에서 나온 헬륨3가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그 양이 무려 100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쓰일 수 있는데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폭발 가능성이 낮고 탄소 배출이나 방사능 걱정이 없는 청정 에너지원이라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아 단 1g으로 석탄 40톤에 맞먹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100만 톤이면 인류에게 전기를 1만 년 동안이나 공급할 수 있는 양이죠. 물론 채굴과 운반, 핵융합 기술, 비용과 정치적 이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 사업에 스타쉽이 선두로 나선다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스타쉽은 재사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죠. 스타쉽 제작비는 20억에서 30억 달러, 1회 발사비는 최소 1,000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비용 구조는 우주 사업의 경제성을 크게 높여 화성 이주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선 사업뿐만 아니라 저궤도에 42,000대 이상의 위성을 띄워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막 같은 오지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화성에 이주했을 때 필요한 광대역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스타링크를 지원해주면서 인지도를 확 끌어올렸는데요. 덕분에 스타링크의 매출이 급성장해 올해 안에 매출 규모가 66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단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펼치는 모든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화성 이주를 위한 기술들인데요. 특히 서로 장단기적으로 기술과 지식, 운영 노하우 등을 교환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발된 머스크의 기술들은 이미 현재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들 수 있죠. 테슬라 자동차는 현재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 기능은 화성 이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는 화성 이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화성 이주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현재에도 유용한 기술을 보유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5,793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시가총액 순위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죠. 뇌와 세상을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 뉴럴링크의 기술 또한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뇌에 칩을 이식한 화성 이주자들은 로봇이나 드론 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빠른 의사소통도 가능해집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칩에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죠. 또한 지구와는 다른 화성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구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들에겐 컴퓨터나 핸드폰 등의 기기들을 생각만으로도 제어할 수 있게 해주고 로봇 팔다리를 제어해 환자의 자율성을 되찾게 해줍니다. 또한 뉴럴링크를 통해 신경신호를 복원하거나 증강시켜 재활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겐 인공망막이나 카메라와 결합해 시각정보를 뇌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시력 회복을 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다양한 신경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신체 능력 개선뿐만 아니라 텔레파시처럼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인간의 지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갖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공일반지능과 결합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뉴럴링크 회사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일론 머스크가 교통체증에 갇혀 분노한 것을 계기로 설립된 보링컴퍼니. 이 회사의 터널링 기술 또한 화성 지하기지 건설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은 매우 더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로부터 7억 9,500만 달러, 우리 돈 1조 327억 원 이상을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라스베가스 지하도로 사업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km 정도의 거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엄격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백만장자를 꿈꿨던 일론 머스크. 그의 꿈을 어른들이 비웃자 그는 당신들은 멍청하다며 당돌하게 응수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백만장자의 꿈을 이루었고 그의 또 다른 꿈인 화성으로 가겠다는 목표도 꼭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화성 갈 거니까?